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데미지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러시아의 대응이다. 아마 끔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고, 네. 그게 바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데미지 타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너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제 카드는 푸틴의 손으로 넘어갔다. 네, 긴급 인터뷰로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금 전화로 긴급하게 좀 러우 전쟁 지금 긴급 이슈가 생겨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 공격을 이용해서 무슨 특수 군사 작전처럼 해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9조 원어치를 폭격시켰다. 기상천외한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슈인가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지금 타격을 받은 기지들이 한 4,000에서 4,300km 이상 떨어진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를 날아갈 수 있는 일단 드론이 없어요. 이 정도 거리를. 날아간다 해도 그 거리에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레이더나 조준이나 컨트롤 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건 미국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일단 긴가민가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지금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 인근으로 드론을 탑재한 트럭을 화물 운반용으로 위장을 해서 네. 인근으로 옮겼고, 그 인근에서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여러 곳을 타격을 했고, 여기에 러시아 전략폭격기는 뭐냐면 전략이 묻으면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보면 지상의 ICBM기지, 물론 이제 이동식 발사대도 있지만, 이것들은 서로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100%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과 미국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ICBM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즉시 상대방이 탐지를 해요. 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국에 있는 ICBM도 모두 지상기지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은 누가 먼저 쏘든 다 죽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2차 보복 능력이라는 걸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보복 능력에서 살아남는 전력이 바로 2차 타격 능력이고 2차 보복 능력인데, 그게 바로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SLBM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략 떠 있으니까 네네. 항상 이동을 하니까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이동식 플랫폼으로서 2차 보복 수단이기 때문에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나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중국도 제대로 된 H 계열, H6라든지 H 계열의 폭격기들이 있지만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략 폭격기는 미국하고 러시아만 가지고 있다. 미국의 B-1B, B-2 스텔스, B-52, 이게 이제 전략 폭격기 3총사고요. 네. 러시아도 또 3총사가 있어요. Tu-95, 그 다음에 Tu-22, Tu-160.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당한 게 이 Tu-95, Tu-22, Tu-160이거든요. 네. Tu-95는 프로펠러 구형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느린 비행기가 왜 무섭냐면, 이 비행거리가 15,000km입니다. 15,000km요? 예. 그러니까 대륙간을 횡단하고도 갔다 오는 비행기니까 정말로 느리지만 무서운 비행기고, 네. Tu-22와 Tu-160은 초음속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B-1B에 해당하는 게 소위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Tu-160입니다. 우리가 B-1B를 죽음의 백조 그러잖아요. 네네. 미국이. 아니에요. Tu-160이 원래 죽음의 백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3종 세트가 무려 40여 대, 우크라이나 말만 믿으면, 네. 비용으로 치면 70억 달러, 약 10조 원 되거든요. 와. 이러면 이게 금액으로도 놀랍지만, 네. 지금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는 폭격기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네. 대부분을. 네.
왜냐하면 경납고에 들어있으면은 이 무인기 드론으로는 타격을 못 하거든요. 벙커버스터도 아니니까.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쓰는 비행기란 얘기입니다. 아, 비행기가 50대 있다 그래도 네. 보통 그 중에 3분의 2는 수리하거나 정비로 못 쓰고 많이 써야 3분의 1을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40대면 러시아 전략폭격기 능력의 한 30% 내외가 될 거예요, 대략. 뭐 계산마다 다르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쓰고 있는 전략폭격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와. 그러면 이 폭격기들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장거리 이제 공대지 미사일의 플랫폼으로도 쓰이지만 네. 원래 목표는 미국에 대한 핵전쟁에서 억지력이거든요. 네. 이 억지력에 제가 좀 더 수치는 지금 급하니까 자세히 보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제 가용 전력의 절반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와. 그러니까 70억 달러가 아니고 네. 실제로 푸틴이 느끼는 뼈아픈 상처는 7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정도는 푸틴이 살아생전에 회복을 못한다. 이게 그냥 만든다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행기들은. 그럼요. 전략폭격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이거는 왜 지금 제가 긴장을 하냐면 네.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고 네. 그러면 푸틴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선을 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통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통보하면 막죠. 왜냐하면 이게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자, 남은 건 이거는 정말로 진주만 공격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태임이 틀림이 없고 네. 지금 이번에 휴전협상 2일날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이스탄불에서. 네. 이것과 관계없다. 1년 반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작전이고 네.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어를 쓰는 군인이 있고 러시아군 안에도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군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조직과 연계해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준비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야. 최근 상황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지금 긴장할 건 이건 제가 지금 모골이 성연한 게 네.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보복을 하냐는 거죠. 저 정도. 그, 푸틴의 뼈아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네. 그럼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 파키스탄 인도 전쟁에서도 파키스탄이 라파를 떨어뜨리니까 네. 인도가 보복을 해서 더 큰 보복을 해서 파키스탄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전술 핵 폭격하자, 전술 핵 사용하자,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복할 수가 없는 상처니까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말이 정확히 과장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일 경우에는 러시아로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정도 광범위한 피해를 우크라이나가 입히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까지도 아마 카드로 만지작거릴 정도로 지금 상황일 거다. 물론 쓰진 쉽진 않죠. 그 순간 이제 전쟁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오늘과 이 보도된 것 같은 러시아 영내에서 무제한적인 테러나 파괴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포텟이 되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데미지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걱정할 건 러시아의 대응이다. 러시아의 대응이다. 예, 아마 그 끔찍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고, 네. 그게 바로 실행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가능했지만, 네. 이 상황은 푸틴으로서는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푸틴은 요거를 그냥 절대 넘길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박사님? 없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데미지, 타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전개는 여기서 안 끝난다.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너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파키스탄도 라팔이라는 걸 격추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라팔이 격추되니까 인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더 큰 데미지를 줬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 파키스탄 공군력
군사기지를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20%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정예 에이스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1년 반 준비를 통해서 러시아 내륙 깊숙이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상당수, 제 판단으로는 가용 전력의 거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병력은 뭐 무사히 탈출했다고 그러지만 아마 그 장거리를 벌써 탈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요원들이 체포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서 안 끝나고 이제 카드는 푸틴의 손으로 넘어갔다. 어떤 보복을 취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긴장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사님, 또 궁금한 게 이게 기사랑 사진을 보니까 그 컨테이너 이제 화물선이나 화물 트럭 같은 거에 위에 이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 위에 드론을 숨겨서 일반 화물인 것처럼 해서 지금 러시아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그냥 트럭 운전기사분은 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게 그거를 또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지금 이 전투에 연루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약간 지금 이거는 이제 군인만으로는 안 되죠. 우크라이나 내부에, 아니, 러시아 내부에, 왜냐면 우크라이나 내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고, 네.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상당수 살고 있거든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말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욕하면서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말로 욕하면서 잔혹하게 이 러시아 병사랑 싸우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을 하려면 분명히 이 러시아 내에 우크라이나계 조직, 민간 조직, 네. 민간인들도 관여가 돼 있을 수 있고, 아주 복잡한 이 상황이니까 대규모 또 우크라이나계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검거나 탄압이나 이런 것도 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일반 어떤 상품 같은 화물로 위장을 해서 드론을 러시아 영토 내 깊숙이 반입을 했고 거기서 이제 드론을 출발을 시켜서 전략 어떤 항공 기지들 다 폭격을 한 거예요, 박사님?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네. 일반 화물 트럭에 실려서 네. 러시아 국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국경은 비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실은 트럭들이 이동을 했고 1년 반 동안의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장기간의 준비를 통해서 이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이 공군 기지 인근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그 트럭을 개방을 해서 네. 다량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전략 폭격기 우크라이나 측 표현대로 하면 40대, 네. 40대면 사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용 전력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을 타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력들은 무사히 귀환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일 타격을 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쵸. 바로 병력들이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상당한 그 조력자들 색출 작업이 있을 거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원들도 체포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뭐 제렌스키 대통령 측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리 공개한 것도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과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공개 안 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이미 타격받은 거 알고 있으니까 네. 특수부대의 안전을 떠나서 전과 가시부도 있지만 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박사님, 그러면은 이게 그 러시아 쪽에서는 그 값비싼 전략 폭격기들이 그냥 활주로에 막 개방된 상태로 있다 무방비로 맞은 건데, 그럼 기존의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작전, 기상천외한 작전까지 해서 여기까지 폭격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다. 비행기 여기까지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나 네. 베트남 정도,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네. 지금 우리 공군 비행기지를 타격하러 드론이 온 거거든요.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데. 막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마 거의 거리가 미얀마쯤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거의 인도 가까이 되는 지역에서 네. 지금 뭐 제가 거리 감각이 없는데 어쨌든 4,300km 정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네. 드론으로 1,000km 가는 것도 거의 기적이거든요. 왜냐면 가서 정확하게 통제돼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레이더를 뭐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유선으로라도. 완벽한 데이터 링크가 되지 않는 한 인공위성과 스타링크와 이런 모든 게 도와주지 않는 한. 네. 그런데 이거를 상상한다면 상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안전한 후방이 있었던 게 지금 털린 거네요. 그게 지금 그 러시아의 한계죠. 왜냐, 시베리아면은 아주 후방이니까 네. 여기에서 발전해서 장거리에서 때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보복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략적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자존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박사님. 그러면 러시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지금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술핵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 정도로 그 얘기는 네. 그만큼 타격이 심했다. 이렇게. 박사님, 그럼 이게 또 이제 기존의 미국 주도의 휴전안이 되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약간 무시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겠다를 이제 외치면서 요런 이제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예. 휴전 분위기로 가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휴전으로는 가요. 휴전 분위기 가는데, 네. 이제 화풀이를 해야죠.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한 방씩 서로 때리고 나서 휴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푸틴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화풀이가 급한 상황이다. 뭔가 보복을 해야 된다. 추락한 자존심을 살리지 않으면 도장을 못 찍죠. 그 도장을 찍더라도 네. 충분히 보복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 정도 보복하려면 정말로 전술핵급의 공격 정도를 카드에 올려놓을 정도로 데미지가 크거든요. 물론 뭐 핵을 쓴다거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타격이 크다. 그리고 데미지 회복은 안 되고, 네. 그걸 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러시아 자존심 회복의 근처라도 갈 수 있을 만한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릴 거다. 그래서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가 탁월하기도 하지만 네. 선을 넘은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정말 탁월한,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이게 또 전술적으로는 대승이죠. 진주만 공격이 역사상 남을 전술적인 대승이었지만, 네. 그러나 잠자는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고, 결국 미국 항모를 하나도 못 잡았고, 네. 미드웨이 해전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주력 항모, 가가, 아카키, 히류, 비류 4개가 침몰하면서 거기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뒤 전쟁은 그냥 잠불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걱정이 돼요. 이거 러시아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요게 또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고 정보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이제 그때 스튜디오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